구조조정을 안 하고 돈 풀기를 하고 구조조정은 막고 있다면, 과거처럼 막고만 있다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경기 침체가, 부동산 가격이 살아나는 게 일본처럼 20년이고 30년이고 장기적으로 하락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혁명 수준의 재산세를 올려야 돼요. 네. 올려야 돼요. 외국처럼. 그래야 부동산 시장이 더 이상 투기의 늪으로 빠지지 않고 네, 오늘 모신 분은 대한민국 1호 부동산학 박사시죠. 서동기 박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뭐 또 금리가 동결이 된 게 방금 전에 또 발표가 됐는데요. 네. 한은에서도 참 골치가 아픈 것 같아요. 가계대출. 아유, 골치 아프죠. 예, 거기에다가 물가에 대한 부분, 그러면서도 금리는 내려야 되는 경기 네. 침체를 방지하기 위해서 네. 좀 복잡한 것 같은데 현재 실물 경기 상황 한번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금리를 동결시켰잖아요. 2.75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미국이 4.5거든요. 네. 4.5 금리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환율 안정도 있고 또 뭐 경기 침체가 바로 온다면은 2.75라도 많이 내렸겠죠. 네. 근데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아마 하늘에서 금리를 동결시킨 것 같고 아마 계속 내리려고 할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물가가 높지만 네. 또 경기도 굉장히 안 좋아지기 때문에 아마 내리려고 그럴 거예요.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지금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전국적으로 따지면 네. 그렇게 오른다 이런 말을 하기 어렵죠. 오히려 동결됐거나 아니면 내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강남의 일부 지역 있잖아요. 네. 강남 3구의 일부 지역은 고가를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생기고 있죠. 네. 근데 그거는 극히 일부죠. 일부. 서울 시내 다른 지역은 가격이 떨어지거나 동결되거나 이 정도 상태인데 특별히 강남의 중심지 몇 군데 지역만 아주 극소수로 오르고 또 그럴 것으로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강남 그러게요. 3구에서. 지금 뭐 서울 아파트 매물이 한 달 사이에 7,100건이 감소됐다. 네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요. 네, 뭐 두어 달 전만 해도 서울 시내 아파트 뭐 9만 건이 넘었었죠. 네. 9만 건. 근데 지금 이제 9만 건 밑으로 떨어졌어요. 9만 건 넘었다가 3월 달에 거래된 것만 해도 한 7,300건 서울 시내 네. 한 7,300건이 거래가 되었죠. 거래량은 좀 늘었죠. 매물은 걷어들이고. 근데 매물이 준 이유는 아무래도 토지거래 허가제를 다시 강남 3구하고 용산까지 확대 시행하다 보니까 토지거래 허가제를 시행하니까 아무래도 시장이 위축되니까 좀 이따 팔자, 좀 버티자 해가지고 매물을 걷어들이는 효과가 크다고 봐요. 저는 토지거래 허가제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근데 그 서울시에서는 그 강남구에 대해서 그 토지거래 허가제 해지할 때 네. 이런 예상을 전혀 못했나요? 예상을 못한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토지거래 허가제를 해제하면 당연히 이런 문제가 생긴다 하는 걸 예상했어야 되는데 예상 안 하고 그냥 송파 뭐 이번에 핀셋으로 그 전에 지정했잖아요. 네네. 구 전체를 한 게 아니고 이번에는 전체를 했고 그래서 해제를 하면은 이 정도 효과가 있고 또 언론이나 부동산을 또 움직이는 세력이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데서 엄청나게 활용을 하리라고 예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해제했단 말이에요. 네. 아니나 다를까 해제하자마자 언론에서 오른다 그러고 또 부동산을 올리려고 하는 또 세력들은 거기에다가 더 과다하게 또 이야기하고 그래서 굉장히 해제한 거 그 자체는 너무 잘못된 정책이죠. 그 정도도 예상 못했다는 거는 그 행정 담당하시는 분들이 전문가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적극적으로 했다는 것뿐이 안 되죠. 네. 지금 어떻습니까? 이 집값이 오르냐 내리느냐는 결국 팔려는 매수자, 그러니까 저 매도자, 그다음에 네네. 사려는 매수자의 이제 서로 힘의 비례해서 나오는 건데 네. 현재는 매수자 우위입니까? 매도자 우위입니까? 이제 매수자 우위라는 거는 시장이 안 좋아질 때죠. 매도자 우위는 매도자가 갑의 지위 뭐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이쪽에. 우리나라는 전체로 봤을 때 지방 같은 데는
당연히 매수자 우위죠. 네. 매도자가 힘을 못 쓰죠. 또 서울 시내도 강남 3구나 용산 빼놓고는 역시 매수자 우위라고 봐야 되겠죠. 네. 매도자가 힘을 못 쓰는 거죠. 다시 말해서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는 거죠.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강남 3구나 일부 그 초고가 아파트들은 일부만 매수자 우위라고 볼 수 있어요. 일부만. 그래서 그런 데는 매수자가 또 살려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아주 돈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네, 돈 많은 그렇죠. 분들. 예. 돈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살려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역시 매도자가 힘을 가지고 있는 매도자 우위 시장이 된다고 볼 수 있죠. 지금 그렇다면 이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네. 이대로라면은 계속 하락할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다시 뭐 말씀하신 금리 인하라든가 물가 인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 요소 때문에 다시 오를 거라고 보는 분들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네. 오르고 내리는 지역적으로 봐야 돼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전체를 놓고 볼 때 오른다 내린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강남구 일부가 이제 오른다 내린다 이런 걸 가지고 따져야지. 전국적으로는 지금 침체 상태예요. 지방에 침체. 뭐 미분양 가구가 엄청나잖아요. 미분양 가구. 준공 다 됐는데 뭐 들어오지 않는 데가 뭐 2만 가구가 훨씬 넘잖아요. 네. 그래서 건설사가 어려워지고 하는 상태. 이런 미분양 가구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지방 같은 경우는 시장이 지금도 안 좋지만은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별로 없고 또 강남 3구 같은 경우는 뭐 조금 오를 수는 있겠죠. 수요가 좀 있으니까. 네. 뭐 똘똘한 항체다 뭐 이래가지고 수요가 있으니까 오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지금 글로벌 경기 상황을 보면 뭐 미국의 관세 정책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침체가 예상돼 있단 말이에요. 네. 우리나라는 지금 사실상 경기 침체 상태라고 봐야 돼요. 네. 지금 자영업자나 경기 돌아가는 거 보면 올해 성장률도 한 1.5% 안 될 것이다. 한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했죠. 한은에서 1.5% 안 될 것이다 발표를 했고 더군다나 JP 모건 같은 데서는 뭐 0.9%에서 0.7%뿐이 안 될 것이다. 아, 미국의 유명한 민간 기관들이 있잖아요. JP 네. 모건을 비롯해서. 그래서 0.9%로 발표했다가 또 우리나라는 0.7%로 또 내렸어요. 그래서 금년에 0.7%뿐이 안 될 것이다. 그건 경기 침체가 온다는 소리죠. 네. 지금 그런데 어쨌건 매매 가격은 뭐 말씀하신 대로 뭐 지역마다 편차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침체, 그러니까 좀 오르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되는데 전세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나 봐요. 네. 이 둘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통상적으로는 이제 전세가가 오르면 뒤따라서 오르는 게 집값이거든요. 그렇죠. 집값. 근데 지금은 전세가가 오르는 게 저는 이런 거라고 봐요. 대부분의 분들이 그 침체가 예상되어 있고 또 글로벌 시장 환경이 안 좋아진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느낄 거예요. 네. 그리고 집을 사느니 차라리 전세로 들어가자 하는 수요가 저는 더 많다고 봐요. 지금은. 과거에 이제 경기 좋을 때는 전세가가 오르면 뒤따라서 부동산 값도 오르는 현상인데 지금은 집을 사느니 차라리 전세로 살자. 그 이유는 뭐냐면 집값이 앞으로 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더 이상 오르지 않겠다 이렇게 보는 그것 때문에 아마 전세가가 오르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서울 지역에서 뭐 지방 같은 경우는 미분양이 좀 많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서울에는 올해 1분기에만 482가구밖에 분양이 안 됐다라는 그렇죠. 데이터가 공급이 나왔습니다. 감소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계속 오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분양이 없지? 신규 공급이?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공급이 부족하고 또 재건축도 뭐 올 수도 없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공급이 서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족한데 문제는 수요도 봐야 돼요. 항상 부동산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같이 움직여져야 되니까 지금 수요를 보면은 강남 3구의 핵심 지역을 살 수 있는 분들은 보통 집값이 막 30억, 40억 이렇잖아요. 그 우리나라에 30억 이상 순자산을 가지고 있는 가구 수를 보면 네. 1%뿐이 안 되거든요. 아. 그럼 우리나라 2,200만 가구인데 1%면 22만 가구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강남 3구만 주택이 61만 채예요. 네. 61만 채. 아파트가 한 30만 채 되죠. 강남 3부만 가지고 61만 채인데 지금 살 능력이 여력이 되는 거는 최소한 순자산 30억 이상은 돼야 저는 살 수 있다고 봐요. 네. 그것도 대출을 끼고 대출 안 끼고 살려면 30억이 아니라 그게 2배, 3배 돼야 되겠죠. 네, 그렇죠. 60억, 100억 이 정도 돼야 대출을 안 끼고 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수요를 보면은 강남 3구가 61만 채인데 살 수요가
22만 뿐이 안 된다 네. 하는 거는 수요가 한정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초고가 아파트만 자꾸 오르는 이유는 그 1% 네. 아니면 그 이상의 순자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중심지만 더 계속 오르고 있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좋은 데서 살고 싶어 하죠. 네, 좋은 데 살고 싶어 하죠. 그 좋은 데라는 게 그거잖아요. 돈 많은 분들이 모여 있는데 또 교육이 잘 돼 있는데 또 누가 보더라도 여기서 살면 누구나 다 알아주는데 지금 지방의 부자들도 똘똘한 한채라는 그 미명하에서 돈 들고 지방에도 부자들 많아요. 돈 들고 그 지역으로 사러 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고가 아파트는 더 비싸게 팔리는 현상이 생기는데 문제 이게 얼마나 오래 갈 거냐. 이게 얼마나 오래 갈 거냐. 저는 아까 말한 것처럼 수요가 한정된 수요라고 보고 있어요. 한정된 수요. 네. 뭐 우리 통계도 봤지만 우리나라 100만 장자가 우리나라 125만 명? 이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서울만 해도 380만 가구예요. 또 경기도는 530만 가구, 900만 가구가 훨씬 넘거든요. 그럼 100만 장자라고 해봐야 이제 순자산이 14개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과연 1000만 가구 가까운 서울과 수도권 지역이 수요가 따라갈 수 있겠느냐. 네. 저는 초고가 아파트 외에는 수요가 못 따라간다고 봐요. 그리고 초고가 아파트조차도 거기 살고 있는 분들이 뭐 강남에 건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상업용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상업용 부동산은 아시다시피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렇죠. 공실도 많고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가격을 20-30% 하락시켜도 안 팔려요. 네. 그러면 그런 경제가 침체 상태가 오면 강남 3구도 결국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네. 지금 거품이 너무 많이 껴 있는 거예요. 그 거품이라는 게 아까 말한 것처럼 집이 보통 50억 이상 된다. 집이 아파트가 50억 이상 된다 하면 그거는 삶의 공간이 아니에요. 이미 그렇죠. 그림이나 그런 뭐 골동품이나 이런 것처럼 상품으로 보는 거지. 그거는 삶의 공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럼 그렇죠. 거품이 잔뜩 껴서 그러한 거품이 꺼지면은 무섭게 또 꺼질 수 있다는 걸. 그러면 이런 거를 염두에 둬야 되겠죠. 근데 지금 이제 올해 이제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조기 대선으로 인해서 다시 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지 않을까, 집값이 또 팍 튀지 않을까 기대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그거는 이제 과거에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걸 우리가 봐왔죠. 봐왔죠. 근데 이제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개발기란 말이에요. 개발기고 인구도 계속 폭증한 상태였었고 또 소득도 계속 증가하는 우리나라 굉장히 성장기예요. 그때는 어떤 경우든 부동산 값이 올랐어요. 아무나 사도 부동산 값이 오르고 일시적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그거보다 더 많이 오르는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뭐예요? 인구가 줄어들고 네. 노령화가 우리나라 초고령화가 진입했잖아요. 이미 진입했고 또 소득이 증가할 수 있느냐. 지금 글로벌 환경에 보면 소득도 더 이상 증가될 것 같지도 않고 네. 이런 상태에서 과연 앞으로 부동산 값이 오르리라고 기대하는 거는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미 꺾였죠. 완전. 그렇죠. 근데 아파트만 남은 건데 아파트도 초고가 아파트 남은 건데 이것도 저는 상업용 부동산 하락과 함께 아파트도 결국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제 앞으로 2달도 안 남았는데 대선이 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은 뭐 집값이 오를 것이다. 정책을 이렇게 하면 오를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이거는 좀 착각이라고 봐요. 과거에 예를 보면은 뭐 진보 정부가 들어서면 부동산 값이 올랐고 네. 또 보수 정부가 들어서면 부동산 값이 내렸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물론 그런 측면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부동산 가격이 막 오르는 측면에서는 부동산은 심리거든요. 한번 오르면 좀처럼 떨어지지가 않아요. 네. 막 오르는 시점에 정권을 잡으면 그 정부는 규제책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규제책을 아무리 써도 그거는 못 막아요. 오르는 시점에서는. 그리고 내려가는 시점에 정권을 잡았다. 뭐 우연히 잡을 수 있겠죠. 내려가는 시점에 잡았다. 그럼 부동산 부양 정책을 쓸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대선이 뭐 2달도 안 남은 대선에서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저는 그동안은 부동산 가격이 사이클이 있었지만 그 사이클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상태예요. 뭐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서 계속 올라요. 근데 앞으로는 수평이나 하락해요. 네. 왜? 인구가 줄고 소득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더군다나 글로벌 환경까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오르는 경우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오르지는 않겠지만 지금의 가격이 계속 유지는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뭐 여러 가지 외국하고의 사례 아니면 우리의 그 소득 이러한 비율을 모두 대비했을 때 너무나 거품이 많이 껴있기 때문에 많이 빠질 것이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거든요. 거품이 빠지면 무섭게 빠져요. 강남 3구도 저는 무섭게 빠지리라고 봐요.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이제 건설회사도 무너지고 미분양도 생기고 또 PF 문제도 아직 해결 안 됐어요. 네. 이런 문제도 봉합해 놓은 상태예요. 앞으로 새 정부가 만일에 들어서서 이러한 구조조정을 과감하게 시행하지 않고 과거처럼 그냥 링게를 꼽아놓고 그냥 산소호흡기 꼽아놓고 계속 살려나간다면 언젠가는 금리가 떨어지고 부동산이 살아나겠지 이렇게 기대를 한다면 저는 그건 잘못이라고 봐요. 그래서 새로운 정부에서는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하고 PF 문제 구조조정 아직 안 했어요. 지금 뭐 부도나는 데가 있지만 네. 구조조정 아직 안 했어요. 과감하게 구조조정은 가슴이 굉장히 아파요. 그 다음에 국민들한테 좋은 소리를 못 들어요. 그러나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한 다음에 유동성을 푼다든가 돈을 푼다든가 해야지. 이걸 봉합된 상태에서 만일에 돈을 푸는 정책 또 금리를 내리는 정책을 한다면 이거는 나락으로 가는 길이에요. 나락으로. 그래서 새 정부가 들어서면 반드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구조조정, 건설회사도 지금 뭐 부채 비율이 200%, 뭐 800% 되는 데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부채 비율이 뭐 10%대 있는 데도 있어. 아주 건실한 건설회사도 있거든요. 이런 옥석가리끼를 해서 부채 규모가 많은 데는 무너지도록 놔둬야 돼요. 그래야 건전한 건설회사가 다시 살아나고 다시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탄탄한 기반이 가는 거지. 만일에 이걸 안 하고 구조조정을 안 하고 돈 풀기를 하고 구조조정은 막고 있다면 과거처럼 막고만 있다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경기 침체가 부동산 가격이 살아나는 게 일본처럼 20년이고 30년이고 장기적으로 하락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일본도 이미 30년 이상 하락했잖아요. 그렇죠. 부동산은 쳐다도 안 보잖아요. 중국도 이미 몇 년 전에 부동산은 이미 다 끝났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지금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아프더라도 국민들한테 인기는 좀 없어지더라도 과감한 구조조정을 하고 무너질 건 무너지게 놔두고 그게 이제 뭐 실업자가 생기니까 당연히 정권을 잡은 분들은 싫어하겠지만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2, 3년 또는 3, 4년이면 부동산 경기 침체가 끝날 걸 20년, 30년 끌고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하락할 거라고 예상하세요? 부동산 가격이. 부동산 가격이 네, 집값이. 저는 반값보다 훨씬 더 떨어진다고 봐요. 아, 그렇게 많이 폭락할 거라고 보시나요? 네. 지금 지방은 뭐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태지만 지금 경기 침체가 이제 본격적으로 오면은 네. 지금 글로벌 시장 경기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 저는 부동산이 50% 폭락이 문제가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해야 되는 이런 사태를 보고 있어요. 지금 아직 그 우크라이나 전쟁 안 끝났잖아요. 네. 중동 전쟁 뭐 휴전한다고 말만 하지 아직도 미사일이 날아가고 있잖아요. 네. 아직도 안 끝났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지 않는다고 예견하는 거는 저는 잘못된 거라고 봐요. 만약에 세계 평화가 찾아오고 다시 인구가 증가하고 소득이 증가하는 상태가 와야 네. 부동산 값이라는 것은 오르는 거지. 그런 상태가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네. 이런 상태에서는 폭락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이미 말씀하신 대로 지방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서울은 아직 그렇지 않은 상황이고 말씀하신 이 폭락 이런 것들은 서울, 지방 뭐 가리지 않고 같이 일어날 일로 봐야 될까요? 이 양극화 현상으로 인해 빚어진 이 가격 격차. 이제 양극화 있잖아요. 중심지 같은 데는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는 제일 먼저 올라요. 중심지가. 상승기에 접어들면. 근데 떨어질 때는 외곽 지역부터 떨어져요. 지금이 하강기란 말이에요. 네. 외곽 지역부터 떨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제 외곽 지역부터 뭐 반값 이하 뭐 분양 안 되고 이런 사태가 나타나면 만일에 경기 침체가 2, 3년만 뿐이 안 된다면 중심지는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올라가요. 네. 그게 과거의 행태였어요. 과거의 부동산 시장의 사이클이었어요. 그러나 3년, 4년 그 이상 가버리면 중심지도 거품이 빠져서 빠질 수밖에 없다. 네. 저는 이렇게 봐요. 나라 전체가 경제가 엉망인데 중심지만 그 순자산을 유지할 수 있겠냐 이거죠.
아까 제가 순자산을 말씀드렸지만 30억 이상이 우리나라 1%라고 그랬잖아요. 가구 수 중에서. 네. 1%로. 그 30억이라는 것도 대부분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산이라는 게 순수 자산보다는 부채까지 포함된 아니요, 자산을 순자산을 말하는 거예요. 순자산으로. 부채 뺀 순자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30억 이상이라는 거는 대부분 부동산을 가격. 근데 부동산이 그렇죠. 폭락하면 어떻게 돼요? 순자산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떨어지는 그런 사건 벌어지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근데 우리 아까 말씀하셨지만 한국에서는 부동산 불패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정치의 문제로 넘어가서 폭락하는 걸 두고 볼 수만 없는 정치인들, 정권, 정부 이쪽에서 계속 부양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할 거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부동산 불패다. 이 시각. 이제까지는 계속 이게 먹혀왔죠. 그렇죠. 이제 부동산 값이 떨어지면 정부에서는 부양책을 써요. 네. 살리려고 엄청 노력해요. 그거는 뭐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뭐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뭐 부동산 시장이 우리나라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하거든요. 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면은 뭐 실업자도 많이 생기고 정부로서는 굉장히 곤란을 겪잖아요. 국민들한테 원망도 듣고. 그래서 항상 부양책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과거에 쓴 부양책하고 이번에 쓰는 부양책은 그 부양책이 엄청난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인구도 감소하는 이런 상태에서 부양책을 쓴다는 거는 돈을 푼다는 소리인데 그렇죠. 부양책을 써가지고 아까 말한 것처럼 구조조정 안 한 상태에서 돈을 푼다. 부동산을 살리려고 한다. 그러면은 20년, 30년 이상의 장기간 불황을 각오해야 돼요. 우리가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가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행태를 띠고 있어요. 일본이나 중국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네. 그걸 살리려고 해서는 건설회사를 살리려고 하거나 부동산 시장을 부양시키려고 하면 떨어지기만 하면 다시 부양 정책을 쓴다는 거는 네. 그거는 장기 침체를 가져올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가 탄생한 새로운 정부에서는 그러한 점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해서는 안 되는 거지만 또 그렇게 한다면 또 일시적으로 부동산은 살아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 모든 것들이 합해져서 한국 경제 자체에 어떤 큰 그 데미지가 나중에 한 번에 찾아올 수 있다. 장기 침체가 올 수 있고 일본처럼. 장기 저성장 국면으로 우리는 앞으로 간다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장기 침체는 불가피하다. 만일에 그렇게 하면은 그래서 구조조정할 거나 해야 된다. 그렇다면 일본처럼 참 수십 년에 걸치는 네. 그런 장기 저성장, 침체. 그렇죠. 그걸 안 오게 결과적으로 그렇게 다 폭락하게 될 거고. 그럼요. 네. 그게 20년, 30년 간다 이거죠. 네. 그렇지 않으려면 상처 부위를 도려내야지요. 지금 아프더라도. 네, 알겠습니다. 한국 부동산 가격의 이 상승 여기에는 그 보유세가 선진국들하고 좀 많이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시각들도 있는 것 같아요. 미국과 한국의 보유세 어떤 차이가 좀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보유세가 좀 많이 낮아요. 미국의 보유세에 비해서 보유세가 굉장히 낮아요. 미국은 이제 보통 보유세 비율이 주마다 다 다르거든요. 네. 미국은 뭐 각 나라가 합해져서 연합해서 하나의 연방 국가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주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미국 전체가 이렇다 하는 거는 설명이 좀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주는 뭐 0.28%가 있어요. 1년에. 1년에 부동산 가격의 0.28%. 또 어떤 주는 뉴저지 같은 데 보면은 2.49%예요. 10배 이상 차이 나네요. 10배 차이 나잖아요. 10배. 그러니까 어느 주를 가지고 설명할 건 아니고 근데 어쨌든 전부 다 우리보다 다 높아요. 네. 어떤 데는 뭐 10배 이상, 20배 이상 높은 데도 있고 다 높아요. 근데 보유세가 왜 부동산 가격을 잡는데 안정화시키는데 효과적이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양도세나 취득세 등록세가 굉장히 높아요. 네. 이제 미국은 취등록세가 없어요. 제로예요. 아, 네. 그다음에 양도세 같은 경우도 이연 제도를 둬가지고 사고 팔고 계속해도 계속 이연돼 가지고 양도세를 중간에 사고 팔 때는 안 내요. 안 내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사고 팔 때마다 양도세를 많이 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차라리 양도세나 보유세를 양도세나 그 취등록세를 대폭 줄이든가 없애버리고 그 세금의 부분을 보유세로 가져가면 네.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유세를 높이면 부동산을 아무래도 가지기가 부담스러울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 가지고 있는 자체가 부담이 되니까 아무래도 부담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유세를 높임으로써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 그래서 미국에 보면 아까 10배 차이 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보유세 세율이 높은 데는 부동산 가격이 안정돼 있어요. 세율이 낮은 데는 네.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등락이 심하고 상승폭이 커요. 네. 그런 걸 볼 때 우리나라도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를 높이면 높을수록 부동산 시장은 안정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한국에서 참 어려운 게 그 저항이 조세 저항이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조세장은 분명히 있겠죠. 네. 근데 그런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어떤 비용들이 자꾸 이렇게 부과가 되면은 결국 집주인은 전월세 여기에다 이걸 또 전가시켜 가지고 이쪽에서 또 올라가게 될 것이다. 이런 시각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보유세를 올리면 부동산 가격의 전가가 된다. 이런 네. 말들을 많이 하죠. 그거는 이제 양도소득세나 취득세를 높였을 때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양도세나 취득세를 줄여가지고 대폭 줄이거나 없애가지고 부동산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해야 돼요. 네. 거래가 활성화되게. 근데 보유세는 부동산을 소유하는데 큰 부담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소유자한테 전가된다고 보통 이야기해요. 그래서 전세입자나 월세입자들한테 그대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말들을 그것 때문에 이제 시행을 못 하는 거예요. 만일에 어떤 정부에서 이번에도 이제 보유세를 시행한다 그러면은 이제 많은 학자들이 칼럼을 쓸 거예요. 전월세에다 전가된다. 그렇죠. 뭐 외국의 사례를 봐라. 전월세 전가된다. 오히려 부동산 값을 올리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말들. 저는 이거는 가스라이팅이라고 봐요. 네. 안 올라요. 물론 일부 오를 수는 있겠죠. 일부 오를 수는 있어요. 근데 보유세 자체를 올리면은 부동산을 보유하는데 큰 부담을 가지게 되고 내가 저 부동산을 샀을 때 이 정도 보유세 부담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진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돼요. 문제는 이제 조세 저항 때문에 어느 정부든 시행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면은 있어요. 그렇죠. 뭐 인기가 확 떨어지겠죠. 이제 인기가 확 떨어지겠죠. 거기에 종부세 있잖아요. 네. 종부세 같은 경우는 이제 세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종부세는 일종의 징벌적 과세예요. 네. 그런 징벌적 과세 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보유세를 높여가지고 하면 된다. 그러니까 조세장이 심하긴 심한데 대신 취등록세나 양도세를 대폭 낮춰주면 되잖아요. 대폭 낮춰주고 보유세를 높이면. 그렇죠. 근데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 큰 결단이 필요하겠네요. 결단이 있어야 돼. 그 결단이 없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일단 그 어느 정책 담당자들든 그 새로 생기는 세원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데 기존의 거를 낮춰준다, 없앤다, 이거는 또 생각을 못 하더라고요. 맞아요. 없애고 그 세금의 재분포죠. 네. 보유세로 가는 세금의 재분포를 해야 된다 이거죠. 종부세 같은 징벌세 과세 이런 거 없애고 정상적으로 보유세를 높여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죠. 네. 자, 지금 스트레스 DSR 뭐 3단계 도입과 관련해서 이제 이것이 또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 가지 시각들이 있던데요. 일단 요 내용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뭐 스트레스 DSR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총부채 원리금 상환율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DSR이라는 게 이제 그 스트레스라는 게 이제 금리를 더 많이 부과한다. 이게 네. 스트레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주는 거죠. 금리를 올리니까. 그래서 스트레스 DSR 스트레스 3단계는 이제 7월 달부터 시행하게 돼 있는데 네. 뭐 제1금융권이든 제2금융권이든 뭐 구별하지 않고 모든 대출에 1.5%의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할 것이다. 이거거든요. 그 과거에도 뭐 1단계, 2단계 있었죠. 네. 그래서 이번에 3단계 스트레스 DSR은 금융기관을 가리지 않고 모든 대출자한테 1.5%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죠. 네. 자, 이런 것들이 과연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뭐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 아직은 크게 이런 게 있어 정도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 영향은 커요. 그 수요를 위축시키거든요. 네. 대출을 하는데 부담이 되면 수요를 위축시키기 때문에 영향은 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DSR 1단계 스트레스 1단계를 보면 스트레스 시행했잖아요. 네. 시행하고 나서 부동산이 좀 꺾일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27조 원이나 되는 신생아 특례 대출을 풀어버렸어요. 정책 금융을 풀어버렸어요. 네. 이거는 스트레스 DSR 규제 하나만 하잖아요. 그렇죠. 또 2단계는 어떻게 됐어요? 2단계. DSR 2단계에는 2단계를 시행하면은 부동산 값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2달 연기해 버리잖아요. 연기하다 보니까 그 2달 동안 가계 부채가 엄청나게 그 안에 대출 받아서 집 사자. 네. 집값 올리는 역할 했잖아요, 분명히. 그렇죠. 2달 지나면 이자가 올라간다. DSR이 시행된다.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그래서 시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3단계도 마찬가지. 분명히 3단계 시행하면 부동산 값이 위축될 거예요. 네. 효과는 있어요. 근데 위축되는 순간 또 정부에서는 어떻게 해요? 살리려고 또 그거보다 더 큰 규제 완화나 그거보다 더 큰 선물을 주죠. 그 부채만 자꾸 늘어나는 거죠. 근데 이 부채, 가계부채, 역대 최대인 이 가계부채 결국은 이자 내느라 소비가 줄고 이것이 결국 한국 경제의 그 부메랑이 돼서 침체로 가는 하나의 그럼요. 요인이 된다 네. 말도 있습니다만 네. 그리고 이 부채라는 건 터질 수밖에 없다 뭐 이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한편으로 이게 수십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거니까 이제 좀 식상해가지고 별로 이 경각심이 없는 것 같아요. 감각이 없는데 네, 그 부채가 무너지면 아까 일본 이야기 했잖아요. 네, 장기간 끝나는 거예요. 장기간. 우리는 이제 무감각해요. 지금 부채가 2천조 가까이 돼요. 네, 가계부채가 2천조 가까이 되는데 2천조 가까이 되는 게 2천조가 뭐 규모가 얼마나 되지 뭐 이렇게 감도 없어요 지금은. 근데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2천조 가까이 되는 거는. 그래서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늘어가는 데 대해서 이거 잘못하면 2천조 넘을 수도 있어요. 만일에 대출을 또 규제를 완화한다든가 하면은 2천조가 더 넘을 수도 있어요. 이 가계부채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한국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IMF에서도 경고했잖아요. 네, 부채를 더 이상 늘려서는 안 된다 경고를 했고 이 부채 문제도 뭐 한국은행에서도 부채는 더 이상 늘리지 않아야 된다. 늘리지 않는 조건으로 전에 뭐 기재부 장관하고 한국은행 만나서 늘리지 않는 조건으로 금리를 내릴 것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 금리를 내렸잖아요. 그만큼 이 부채 문제는 엄청난 큰 시한폭탄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터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우리가 경각심은 가져야 되지만 이거에 대해서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는 시각도 있거든요. 어차피 이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자연스럽게 빚의 규모도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어요. 이제 부채가 미국 같은 데는 부채 규모가 우리나라 돈으로 5경이에요. 5경. 네, 미국은 터지기가 어렵죠. 다른 나라를 힘들게 해서라도 또 기축통화국이니까 돈을 또 찍어낼 수도 있고.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축통화국이 아니에요. 이 부채가 언젠가 터진단 말이에요. 이 부채 규모를 자꾸 줄여나가야 돼요. 자꾸 줄여나가야 돼. 그러니까 스트레스 DSR을 시행을 할 때는 예외를 두면 안 돼요. 우리 1단계, 2단계에서 예외를 둬가지고 스트레스 DSR 시행한 것보다 더 크게 부채를 가져갈 수 있게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이제 7월 달에 이제 스트레스 DSR을 시행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1단계, 2단계 때 우리가 학습 효과가 있어요. 정부는 또 이게 시행하고 또 부동산 값이 좀 꺾이면 또 과감하게 또 대출을 하게 만들어 줄 거다. 부채를 또 늘리게 만들어 줄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런 부채 규모는 전 세계 기관에서 우리나라한테 우려를 해요. 우려를 해요.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부채 문제가 터지면 크게 터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부채 문제를 이제 탕감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일부. 그렇죠. 과거에 탕감하는 경우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 탕감하는 거는 또 도덕적 해이를 가져와 가지고 탕감 이런 건 있어서는 안 되고 부채 문제가 터지면 터지도록 놔둬야 다시 건전하게 살아나는 거지. 탕감하면 도덕적 해이가 생겨서 빚은 받아도 되는 모양이구나. 네, 계속 받는단 말이에요. 지금도 빚을 잔뜩 받아서 이걸 소위 연거리라고 하죠. 네, 빚을 잔뜩 받아서 강남에 아파트를 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파트 자체는 대출을 안 해주니까 다른 형태로 해서 대출을 받아서 뭐 연거리라고 해서 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한국 경제 하반기, 그러니까 올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금통위에서 이제 금리 동결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온 게 가계부채도 불안하고 환율도 좀 불안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요소들,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의 경제가 상당히 좀 어려울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정말 그렇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건가요? 지금 뭐 추경 12조 해봐야 0.1% 경제 성장률을 올린다고 그러던데요. 그렇죠. 추경 규모는 뭐 은발의 오줌 누기 시기고 지금 뭐
이번에 금리를 동결시킨 이유도 가계부채 문제도 있고 또 환율 문제도 있기 때문에 금리를 동결시킨 거 아니에요. 지금 시장이 뭐 침체가 잘못하면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침체는 지금 와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 침체의 기준으로 삼는 게 제일 먼저 삼는 게 자영업자예요. 네. 자영업자가 너무 어려워요. 상가 공실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자영업자가 너무 어려운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율이 한 25% 되거든요. 자영업자가 미국 같은 데는 자영업자 비율이 6%뿐이 안 돼요. 아, 우리가 상당히 한 4배 가까이 되네요. 그럼요. 후진국으로 갈수록 자영업자 비율이 높아져요. 뭐 베네수엘라 이런 데 보면 자영업자 40%. 아, 그래요. 후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지. 그거는 취업할 데가 없다는 거죠. 자영업자가 많아진다는 거는 더 이상 일할 데가 없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그냥 퇴직금 가지고 뭐 오픈하는 거죠. 식당을 오픈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렇죠. 자영업을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자영업은 10명 하면은 한두 명 성공할까 말까잖아요. 지금 자영업이. 그렇죠. 그래서 뭐 자영업자가 우리 경기 침체의 바로 밑인데 지금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빚도 갚기 힘들고 네. 또 울며 겨자 먹기로 또 점포를 안 접는 경우도 있어요. 접어야 되는데 그렇죠. 하면 뭐 거기 투자 비용지를 비용도 못 하니까. 그리고 조금만 참으면 되겠지. 그리고 이제 금리도 많이 내기를 바라죠. 이제 그 이자 부담이 되니까 이런 자영업자가 바로 밑인데 자영업자를 보면은 경기 침체가 와 있어요. 경기 침체 언제 올 것이냐가 아니라 이미 와 있다. 이미 와 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나라든지 보면은 아무리 가난한 나라라도 상위 몇 프로는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렇죠. 베네수엘라 전 국민의 90%가 빈곤층이에요. 그러나 10%는 지장이 없어요. 네. 자,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길로 가면 안 되겠죠. 빈곤층이 점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면 그 나라 전체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경기 침체는 빈곤층이 늘어나는 단계예요, 지금. 그렇게 많이 늘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 남미나 뭐 예를 들면은 그런 못 사는 나라들의 예를 들면 안 됐지만은 그렇죠. 그런 나라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과감한 구조 개혁, 조정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이 가계부채 문제는 계속 이렇게 이야기는 돼왔지만 계속 이야기만 되고 이제 계속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해결이 안 되는 상황.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자영업자들이 그 코로나 때도 그렇고 그 이후에 또 이 장사들이 안 되면서 버텼던 게 이제 빚을 내서 버틴 거잖아요. 그럼요. 빚을 내서 버틴 거죠. 그러니까 뭐 보통 가지고 있는 집 담보 해가지고 또 그렇죠. 대출 받아서 추가 버틴 대출 받고 그럼요. 이 자영업자들이 이 좀 쓰러지게 되면 또 이 결국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시각이 있거든요. 엄청난 영향을 미치죠. 자영업자가 무너지면 경기 침체가 급속도로 와버리고 장기 저성장 국면으로 가는 거예요. 오랫동안 성장하지 않는 아까 JP모건에서 우리나라 0.9% 금년에 성장률을 얘기했는데 0.7로 내렸어요. 네. 아마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면 더 내릴 수도 있어요. 네. 더 내릴 수. 심지어 마이너스까지 갈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도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가계부채 문제, 이 가계부채 문제가 계속 빚을 줄여나가는 한국은행에도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듯이 빚을 줄여나가는 했는데 계속 올라만 갔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정부가 국민들한테 인심을 얻기 위한 가장 좋은 게 빚으로 부동산을 사라, 빚으로 장사해라, 빚으로 해라. 계속 그렇게 해야 정부는 인심을 안 잃어요. 네. 그리고 대출금리도 낮춰준다. 또 특례 대출을 해준다. 특례 대출 우리가 얼마나 많이 풀었어요. 그렇죠. 그래야 이제 인심을 잊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부는 한 번은 끊고 넘어가야 돼요. 만일에 이걸 계속 해하면 나중에 어떤 정부가 들어섰을 때 폭탄은 그 정부가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렇다면 중국이 뭐 사실 지금 뭐 인위적인 부동산 그 침체를 만들고 있다 표현을 하고는 있잖아요. 그리고 거의 중국이 어느 정도 빠졌죠, 현재? 이 침체를 통해서? 중국은 뭐 부동산이 얼마나 빠졌다 이런 개념보다도 빈집이 뭐 중국은 정확한 통계가 안 나와요.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가 몇 천만 채가 비어 있다. 네. 또 어떤 아파트는 아파트 전체 단지가 불이 다 꺼져 있다. 근데 그런 아파트는 10%나 20%가 들어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옆집이 비어 있으면 살 수가 무섭죠. 없잖아요. 그런 단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 중국의 집값이 몇 퍼센트 빠졌다 이런 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빈집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렇다면 이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아까 말씀하셨던
부동산 가격을 아주 말씀하신 50% 이상 이 거품을 다 제거해야지만. 거품을 제거해야 돼요. 근데 그게 줄어든다는 거는 가계 부채 문제는 터지게 되는 거 아닌가요? 터지게 만들어야 돼요. 아, 안 터지게 계속 만들면 어떻게 돼요?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예, 경기 침체 와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2, 3년 내로 끝내야지 침체를. 네. 2, 30년 가면은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 나라가. 일본 같은 경우는 2, 30년 가도 지금도 뭐 경제 3위 막 이러잖아요. 3위, 4위 이러잖아요. 우리나라는 2, 30년 가버리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은 비폭탄을 터트려야 될 때다. 터트려야 돼요. 이걸 어떻게 터지지 않게 조심하는 게 아니라. 조심해가지고 다시 빚을 더 내주겠다. 네. 자영업자 무너지기를 막기 위해서 빚을 더 내주겠다. 또 돈을 더 지원금을 더 주겠다.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터지게 만들어야 돼요. 적게 터져야 나중에 2, 3년만 침체로 끝나는 거지. 2, 30년 침체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안 터지게 계속 가져가면. 그럼 나중에 어느 정부가 들어섰을 때 그 정부는 다 뒤집어쓰고 그 정부는 큰 폭탄을 맞게 되고. 그리고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 침체에서 살리기 위해서 아베노믹스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가 풀었잖아요. 풀었죠. 그런 또 엄청난 또 후유증이 찾아올 수 있겠군요. 그럼요. 찾아올 수 있죠. 경기가 일본 같은 데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 아버지 세대에 배웠기 때문에 부동산은 투자의 수단이 아니다 하는 걸 아주 머리에 인식을 딱 받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는 아직도 어른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부동산을 돈 생기면 돈이 된다. 돈 생기면 무조건 부동산 빚을 내서라도 부동산 사라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일본은 한번 크게 얻어맞았잖아요. 망치로. 네. 엄청나게 얻어맞으니까 이제 머리가 정신이 든 거예요. 부동산은 투자의 대상이 아니다. 물론 일본의 동경의 일부 지역은 집값이 오르고 있어요. 많이 오르고 있어요. 네. 동경의 중심지에. 그거는 침체가 오고 나서 25년 지난 다음에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또 중국인들이 이렇게 올리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고 그러던데요. 물론 중국 사람들도 사죠. 사는데 그 비율을 따지면 아직도 미미하다고 봐야죠. 네. 근데 중국 사람들도 우리나라 부동산 많이 사요. 지금 그렇다면 아까 이제 DSR 같은 경우 연소득 1억 기준 4,800만 원까지 이제 내가 부채를 일으킬 수 있는 게 이게 DSR이잖아요. 네네. 이게 기존의 사람들은 대출 받아가지고 집 사고 어떻게 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 다음 사람들에게는 그 기회 문을 닫아버리는 거 아니냐. 그게 바로 그거예요. 정부에 그러는 거죠. 형평이 어긋난다. 형평이 어긋난다. 앞에는 빚을 잔뜩 받게 해놓고 금리도 싸게 해줘놓고 이제 스트레스 금리라고 해서 금리를 또 올린다 하면은 막 또 불만이 나타나죠. 이때 정부에서 잘해야 돼요. 정부는 인기를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되고 우리나라가 100년 대계 있잖아요. 네. 근데 100년 대계 잘 안 보잖아요. 아까 제가 재산세 말씀드렸지만 재산세를 개편하려면 엄청난 조세 저항이 따르는데 혁명 수준의 재산세를 올려야 돼요. 네. 올려야 돼요. 외국처럼. 그래야 부동산 시장이 더 이상 투기의 늪으로 빠지지 않고 20, 30년 동안 나락으로 가는 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스트레스 DSR 요것이 오기 전에 막차 대출을 받아가지고 뭘 해야 되겠다 이런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럼요. 또 그런 은행들의 어떤 정책도 나올 수 있고요. 뭐 7월에 시행된다고 예고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전에 또 대출을 막 또 받을 거란 말이에요. 엄청나게 미리 받아서. 네, 미리 받겠죠. 그 부채 규모가 계속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학습 효과가 있잖아요. 1단계 때, 또 2단계 때 스트레스 제도를 시행해 놓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큰 완화를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 학습 효과는 어떻게 해요? 3단계도 이렇게 막상 해놓고 또 뭔가 풀어줄 것이다. 네, 부동산이 또 좀 떨어질 듯 하면 또 왕창 풀어줄 거다. 이런 기대를 갖게 되잖아요. 네. 왜? 그동안에 그렇게 해왔으니까 우리나라가. 그렇다면 이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 이제 부채는 이제 터트려야 된다. 아프더라도 터트려야 된다. 터트려야죠. 이런 거 외에 또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안정화를 시키기 부동산 위해서. 시장을 안정시키는 거는 정부에서 당장 은발의 오줌 누기식으로 뭐 돈을 푼다든가 금리를 더 낮춰준다든가 특례 대출을 해준다든가 이런 것보다도 부채 비율을 줄여 나가야 되잖아요. 네. 그럼 정책을 피해야 되면 지금 뭐 건설회사나 PF 문제 대규모 구조조정을 시행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아파요. 구조조정을 해야 단기 침체로 끝난단 말이에요. 단기 침체로.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보유세 있잖아요. 네. 보유세는 누군가 혁명적으로 개혁을 해야 돼요. 뭐 두 달 후에 뭐 새 정부가 누가 들어설지 모르지만
그걸 혁명적으로 과연 개혁할 수 있겠느냐. 그거는 분명히 정부가 많은 조세 저항을 받으면서도 그렇죠. 시행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 해야 되거든요. 그 미국 같은 데 예를 보면 되잖아요. 그럼 세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시장이 안정되고 세율이 낮을수록 시장이 폭등하고 시장 등락이 거듭된다 하는 게 미국 50개 주에서 우리가 봐왔단 말이에요. 네. 봐왔어요. 그래서 미국의 50개 주는 뭐 다 제도가 틀려요. 미국도 공시지가가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공시지가 있죠. 세금 그렇죠. 매기는데 기준이 예. 되는. 미국도 50개 주가 공시지가가 다 달라요. 다 달라. 그래서 이런 제도들을 우리가 잘 가져와 가지고 시행을 하면은 좋은 점을 가져와야죠. 각 주마다 다 다른데 그 주에 좋은 점만 가져오면 우리나라에서는 훌륭한 제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아, 근데 참 생각해 보면 이미 집을 산 사람들은 뭔 소리야? 내가 집 살 때는 나는 취등록세 다 냈는데 이제 와서 그러면 앞으로 살 사람만 좋아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 그럼요. 그러면서 생길 수 있는 그럴 수 있겠죠. 저항이 뭐 만만치는 않겠네요. 근데 저항이 만만치 않겠죠.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는 하나의 그 길은 이것뿐이다라는 공감대가 네. 전 국민적으로 이게 좀 공감대가 좀 만들어져야겠네요. 근데 공감대는 만들어줄 수 있는데 기득권층이 힘이 세요. 그렇죠. 힘이 세. 기득권이 아닌 사람들은 인원은 더 많은데 힘이 약해요. 네. 근데 이제 아까 재산세를 과다하게 올리면 보유세 올리면은 그러면 싼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같이 올라가는데 그 미국의 제도를 보면요. 재산세 만불까지는 네. 재산세 만불이면 한 1,300만 원 되잖아요. 네. 만불까지는 소득이 있는 분들은 비용 공제해줘요. 다시 네. 말해서 이제 만불 정도 세금 낸다면은 우리 집값 기준으로 한 12억이나 13억 될 거예요. 네. 다시 말해서 12억짜리, 13억짜리 이하 가지고 있는 분들은 세금 한 푼도 안 내요, 재산세. 지금 우리나라 재산세 다 내고 있잖아요, 조금 조금씩. 그렇죠. 재산세를 왜 내게 해요, 싼 집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데는 재산세를 완전 면제되는 거죠. 그래서 비용 처리를 해주면, 물론 소득이 있는 분들만 해당되는 허점은 있지만, 네. 소득이 없는 분들은 다 내야 돼요. 집값이 싸더라도. 네. 그러니까 12억 이하짜리 가지고 있는 분들은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 제도를 가져오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겠네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뭔가 지금 문제를 터뜨리지 않으면 우리도 일본처럼 수십 년에 걸친 장기 저성장 침체 빠질 수밖에 없다. 눈에 뻔히 보이죠. 뻔히 눈에 보인다. 뻔히 보여. 아니 다른 나라는 다 망가지는데 옆집에서 다 폭탄이 다 터졌는데 우리 집만 안전하리라고 생각하는 큰 착각이죠. 뭐 홍콩 같은 데도 이미 그 뭐 초고층 아파트 반값 이하로 떨어졌잖아요. 네. 아파트가. 물론 중국이 몰락하면서 그런 영향도 있지만 그 홍콩의 그 아파트 얼마나 비쌌어요. 100억, 그렇죠. 100억, 200억 막 갔잖아요. 맞아요. 그게 반값 이하로 떨어졌어요, 지금. 아, 그래요? 네. 그럼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될 거냐? 아,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될 거야. 왜? 정부가 계속 빚을 내서 계속 부양시켜 줄 거야. 그 폭탄이 더 크게 터진다 이거. 빨리 터뜨릴수록 침체 기간이 짧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을 통한 한국 경제 그리고 가계부채에 이어지는 여러 가지 지점들에 대해서 한번 좀 논의를 해봤고요. 네, 말씀을 들을수록 뭔가 좀 정부에서 어떤 용감한 대책이 결단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또 집을 가지지 못한 분들 너무나 그 젊은 세대들 집값이 이거 어떻게 평생 모아가지고 살 수 있겠나 아예 의욕 상실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뭔가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제까지 대한민국 1호 부동산학 박사시죠 서동기 박사님 함께 했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